정신병 약물에 관해 강의하겠습니다. 정신분열병의 한 시점에서 전 세계 유병률을 보게 되면 0.28%, 즉 10만 명당 28명이 정신분열병에 이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병의 그 증상,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포지티브 심텀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인데 여기에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헛것이 보이거나 오디터리 할루시네이션, 헛것이 들리는 경우인데 헛것이 들리는 오디터리 할루시네이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딜루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피해망상 또는 그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미행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 두세 사람이 나를 욕한다는 식의 피해망상 또는 과대망상인데 이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대망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disorganized speech and behavior인데 그 행동이나 말 자체가 전혀 연관이 없는 맥락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포지티브 심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네거티브 심텀은 정상보다 이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이 둔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모셔널 위스드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네거티브 심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심톰은 주의 집중 장애나 문제 푸는 거를 잘 못한다든지 이 워킹 메모리라고 이제 뒤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일종의 쇼텀 메모리인데 그 일해 나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메모리여서 우리말로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펙티브 심톰을 보시게 되면 디프레션이나 엔자이티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 심톰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말이나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 아니면 디스트럭티브 비헤비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방화라든지 기물 손상 같은 이런 그 파괴적 행위가 정신분열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포지티브 심톰은 그림에 보시게 되면 메조 림빅 솔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스튜아툼이나 푸타멘 쪽에 혹은 그 패스웨이 등이 되겠고 네거티브 심톰이라고 나와 있는 부위는 메조 콜티칼 솔킷이나 뉴클레우스 어킨벤스 같은 부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심텀은 프론탈 콜텍스, 어펙티브 심텀도 그림에 보시면 프론탈 콜텍스, 어그레시브 비헤비어는 그 아미그달라나 프론탈 콜텍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적으로 약물에 잘 반응하는 증상은 포지티브 심텀입니다. 네거티브 심텀과 커그니티브 심텀은 아직까지 약물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워킹 메모리, 이 작업 기억은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숫자가 빨간색으로 1,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4, 조금 있다가 2, 3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1-10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4의 숫자가 나왔을 때 하나 전에 숫자인 1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 나왔을 때는 4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인데 이 1-100은 좀 쉬운데 3-100의 경우에서는 B를 보여줬을 때 세 번째 전 숫자인 요 B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데 이 관련되는 중추가 어느 부위냐 하면 저희가 N-100 테스트를 펑셔널 MRI를 하면서 테스트를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활성화되는 부위가 프레프론탈 콜텍스 중에서 도소레터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워킹 메모리에서 이 도소레터럴 프레프론탈 콜텍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분열병에서
추론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위스콘신 카드 소팅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네 종류의 카드가 있고 앞에 검사를 받는 피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험자가 바로 이 앞에 있고요. 그 시험자는 피검자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검자가 여기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하나씩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 놨을 때 답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같은 색깔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 놨을 때 틀렸다라고 하면 숫자는 답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모양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통찰 유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즉, 정답이나 어떤 어, 스트래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잘 쫓아오지 못할 때는 통찰 유지 실패라고 얘기하고 또 중간에 시험자가 정답의 그 스트래티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양으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틀렸다는 내용의 모양이 아니고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색으로 정답의 스트래티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환자가 쫓아오지 못하고 예전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 이때를 우리가 그 지속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병의 이제 주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인지장애가 되겠는데 그 관련되는 부위를 보시게 되면 펑셔널 MRI에서 정상 보시게 되면 프론탈 콜텍스가 활동성이 증가되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이 프론탈 콜텍스의 그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의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도파민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패스웨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메조림빅 패스웨이라고 해서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에서 뉴클레우스 어큐멘스로 가는 메조림빅 패스웨이가 되겠고 또 서브텐션 나이그라에서 스트리아툼 쪽으로 가는 니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 이 니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는 파킨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메조콜티칼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 VTAV에서 도소레터럴 프레프론탈 콜텍스인데 이 부분은 인지 기능, 커그니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벤트로 메디알 프론탈 콜텍스인데 이 부위는 이제 이모션인데 특별히 이 임펄스 컨트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달라무스에서 피투이터리로 가는 튜브로 인펀디블라 패스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도파민이 프로락틴의 시크레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파민 가설에서 포지티브 심텀은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의 활동성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뉴클레우스 어큐벤스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소시에이티브 스트라툼 우리가 코데이트과 엔티어의 푸타멘을 어소시에이티브 스트라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위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도소레타랄 프레프론탈 콜텍스에서 인풋을 받는 부위가 되겠고 이 부위는 executive function 또는 goal directed behavior와 같은 cognition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nsory motor stratum인데 이거는 posterior putamen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 프레모터나 모터 에어리어에서 인풋을 받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우리가 모터 컨트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위에서 도파미너직 뉴로 트랜스미션이 증가될 때 정신분열병에서의 포지티브 심텀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정신분열병 치료하는 엔티사이코틱을 주었을 때 이 부위에서 포스트 시냅틱 쪽의 도파민 액티비티가 감소되고 이 감소될 경우에 포지티브 심텀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과 커그니티브 또는 네거티브 심텀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소레터럴 프레프론탈 콜텍스에서 메조콜티컬 패스웨이로 가는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의 활동성이 떨어질 경우에 커그니션 또는 네거티브 심텀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콜텍스나 히포캠팔 도파미너직 액티비티가 감소될 경우에 이런 네거티브 심텀 커그니티브 심텀이 나오게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프레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는 이 워킹 메모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론탈 콜텍스에서 그 D1 수용체가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림이 되겠는데, 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는 D2 수용체에 비해서 보통 10배 이상 분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킹 메모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가 적절하게 자극을 받아야지 유지가 되는 일종의 인버티드 U-쉐입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탈 콜텍스의 D1 활동성이 수용체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와 D1 애고니스트 준 것과 같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진행되더라도 워킹 메모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에 적절한 자극이 갈 때 워킹 메모리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열병의 세로토닌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 특별히 세로토닌 2A 리셉터가 정신분열병의 사이코시스, 할루시네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5-HT2A의 에고니스트인 메스칼린, DY, LSD를 투여 시에 이러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스카 자니거라는 UC 얼바인의 정신과 의사가 화가들에게 LSD를 투여한 다음에 오스카 자니거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D 투여 후 8시간까지의 시간에 따른 초상화 그림의 이제 변동을 본 내용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점점 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지다가 8시간쯤 지나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A 애고니스트 투여 시에 강렬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2A 리셉터 엔테고니스트의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퀘티안핀과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엔티사이코틱, 우리가 특별히 이 경우를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제들의 대부분이 5-HT2A 리셉터의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피마반센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이 약제는 파킨슨 디지즈 시에 특별히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가 나왔을 때에 피마반세린 투여 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제는 5-HT2A의 인버스 애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DOI라는 일종의 5-HT2A 리셉터의 애고니스트를 투여한 다음에 뇌내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CFAS를 통해서 이제 관찰한 결과가 되겠는데, 그림 보시게 되면 DY를 투여 시에 세레브럴 콜텍스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특정한 레이어, 피라미달 레이어 5 에어리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의 작용에 5-HT2A 수용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놀스웨스턴의 정신과 교수인 허버트 멜처 등이 그 기전을 밝혀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5HT2A 수용체는 세레브랄 콜텍스의 피라미달 레이어 5에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5HT2C 수용체는 하이포탈라무스의 분포에서 우리가 피딩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에 세로토닌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라페 뉴런에서 기시된 세로토닌 뉴런이 세레브랄 콜텍스 레이어 5에 있는 일종의 글루타머터직 프로젝션 뉴런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세로토닌 뉴런의 터미널이 직접적으로 콜티컬 레이어 5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에 세로토닌을 분비를 하게 되면 5-HT2A, 그 다음에 GQ를 통해서 이 글루타마터직 피라미달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콜티컬 레이어 5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으로 프로젝션을 보내는 것이 딥 콜티컬 레이어에 있는 일종의 글루타마터직 프로젝션 뉴런이 되겠는데, 이 뉴런도 세로토닌 2A 수용체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프로젝션된 터미널이 글루타메이트를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이 콜티컬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피라미달 뉴런의 NMDA 수용체, 엠파 수용체를 통해서 활성이 증가돼서 결론적으로 세로토닌 2A 수용체가 흥분이 되게 되면 피라미달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피라미달 뉴런의 활성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로토닌 2A 수용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어떻게 포지티브 심톰이 나오느냐, 이 기전에 대한 설명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페뉴클레우스에 있는 세로토닌 터미널이 콜티컬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피라미달 뉴런을 세로토닌 2A 수용체를 통해서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루타마터직 프로젝션 뉴런이 어디로 터미널이 가게 되냐 하면 이 VTA, 도파민의 셀 바디가 있는 이 VTA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이 VTA가 메조림빅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서 이 증상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포지티브 심톰,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같은 포지티브 심톰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HT2A의 엔테고니스트를 투여 시에 이 과정을 차단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메조림빅 도파미너직 오버액티비티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지티브 심톰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의 NMDA 리셉터 하이퍼펑션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MDA 리셉터 엔테고니스트인 펜사이클리딘과 케타민 스튜엇이 정신분열병의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와 사이코시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NMDA 리셉터 하이퍼펑션에 의해서 정신분열병이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코르티칼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프로젝션 뉴런의 톤을 컨트롤하는 것이 콜텍스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뉴런 또는 서브콜티칼 레이어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뉴런에 의해서 이 피라미달 뉴런의 톤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글루타마터직 뉴런의 톤은 근처에 있는 가버직 인터뉴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직 인터뉴런의 톤은 누가 조절하느냐? NMDA 수용체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타민과 같은 NMDA 리셉터 엔테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가바 인터뉴런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서브콜티칼 레이어에서 기시된 글루타마터직 뉴런이나 콜티칼 레이어에서 기시된
글루타마터직 뉴론의 톤이 증가되고 결론적으로 글루타메이 릴리즈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글루타메이시 NMDA와 엠파에 작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NMDA 수용체는 케타민에 의해서 블락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타민과 같은 NMDA 리셉터 엔테고니스트 투여 시에 결국에는 콜티칼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프로젝션 뉴런이 엠파 수용체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온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NMDA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정신분열병의 포지티브 심텀이 나오는 기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티칼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프로젝션 뉴런은 근처에 있는 가바 뉴런의 톤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되는데 이 가바 뉴런의 톤은 주위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뉴런 또는 딥 콜티칼 레이어에서 오리진된 글루타마터직 뉴런이 NMDA 수용체를 통해서 가바 뉴런의 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바 뉴런의 NMDA 수용체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콜티칼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뉴런의 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마터직 뉴런의 톤이 증가하게 되면 VTA 부분에 도파민 뉴런을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뉴클레어스 어큐멘스나 스트레아툼 쪽에 이 도파민 뉴런의 활성이 증가되고 결국에는 도파민 릴리즈가 증가돼서 포지티브 심톰이 나온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NMDA 리셉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정신분열병의 네거티브 심톰, 그 다음에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유발하는 기전을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바 뉴론의 NMDA 리셉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콜티칼 레이어 5에 있는 글루타마터직 뉴론의 톤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포지티브 심텀에서는 메조림빅으로 가는 VTA 도파민 뉴런은 직접적으로 흥분시키지만 메조콜티칼 패스웨이, 특별히 그림 보시게 되면 도소레타렐이나 벤트로메디알 프론탈 콜텍스로 가는 메조콜티칼 패스웨이는 이 내려오는 글루타마터직 뉴런이 가바 인터 뉴런을 통해서 억제한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달 셀에서의 글루타마터직 뉴런의 활성이 증가되면 메조콜티칼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로 가는 과정에서 VT에 있는 가바 인터 뉴런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결론적으로 메조콜티칼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의 활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 심텀 또는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나온다는 그림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엔티사이코틱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티피컬 엔티사이코틱과 세컨드 제너레이션 또는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퍼스트 제너레이션 엔티사이코틱에는 클로로프로마진, 티오리다진, 할로페리돌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지금 많이 사용되는 클로자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제들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로로프로마진이 제일 처음에 항정신병 약물로 도입이 된 셈인데 이것은 프랑스의 앙리 라보리에 의해서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정신분열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제안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이 할로페리돌이 폴 얀센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 할로페리돌은 나중에 보니까 D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제로 밝혀졌고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쥐에 할로페리돌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
머슬의 리지더티가 유발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희한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일종의 카탈렙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엔티사이코틱의 경우에는 보통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작용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은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 외에 세로토닌 5-HT2A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은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시냅틱, 프레시냅틱 D2 수용체를 차단하는데, 프레시냅틱 D2 수용체는 도파민의 유리를 억제하는 일종의 오토리셉터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을 투여하게 되면 프레시냅틱 D2 수용체를 차단해서 도파민의 유리는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포스시냅틱 D2 수용체가 차단이 돼서 실제적인 엔티사이코틱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과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클로자핀과 같은 약은 D2 수용체와 5-HT2A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반면 할로페리돌과 같은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은 그림에 보시면은 2A 수용체에 대한 작용은 없고 주로 D2 혹은 D1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또 올란자핀, 클로자핀을 보시게 되면 특징적으로 D2와 5-HT2A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 외에 히스타민 H1, 그 다음에 무스카리닉 M1 수용체를 차단하는 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할로페리돌은 이러한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고 주로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PET 스캔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D2에 대한 방사성 리간드, 5-HT2A 수용체에 대한 방사성 리간드를 붙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D2 수용체는 스치아툼 쪽에 밝게 나타나는데, 방사성 리간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나타나고, 2A 수용체의 경우에는 세레브럴 콜텍스가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로페리도를 쓰게 되면, 보시게 되면 세레브럴 콜텍스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스티아툼 쪽에 밝기가 감소된다. 즉, 할로페리돌이 이 스티아툼 쪽에 D2 수용체에 바인딩이 되다 보니까 방사선 리간드의 양이 줄어들어서 밝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클로자핀이 되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스티아툼 쪽에 D2 수용체에 결합이 돼서 이 밝기가 감소가 되고, 또 2A 수용체, 세레브랄 콜텍스에 있는 2A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밝기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리스페리돈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 2A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은 클로라핀보다 적지만 이 스트리아툼 쪽의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 할로페리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리스페리돈이라는 엔티사이코틱은 썼을 때에 특징적으로 2세대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이 파킨슨 디지즈와 같은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페리도는 파킨슨 신드롬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티사이코틱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또는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 모두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스의 경우 보게 되면 특별히 메졸림빅과 어소시에이티브 앤 센서리 모터 스트리아툼의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보통 이러한 엔티사이코틱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 스트리아툼, 어소시에이티브 앤 센서리 모터 스트리아툼 쪽에 D2 수용체를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되느냐.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D2 수용체를 60%에서 75% 정도까지 D2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엔티사이코틱 에피커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요 스트리아툼 쪽에 요 그 바인딩이 80% 이상 바인딩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 파킨슨 신드롬과 같은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은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 외에 여기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낮은 도즈에서 5-HT2A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올란자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2.5에서 30mg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게 되면 낮은 용량에서 5-HT2A 리셉터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 D2 수용체도 그림에 보시게 되면 30mg을 주게 되면 EPS가 조금 나타날 정도로 그 탁월하게 항정신병 효과가 있으면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리스페리돈을 보시게 되면 이 낮은 용량에서 이 쓰는 용량은 0.5에서 5mg을 하루에 쓸 수 있는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조금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D2 엔테고니스트를 주었을 때 포지티브 심톰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5-HT2A 엔테고니스트를 주어도 포지티브 심톰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슬라이드들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콜티칼 레이어 5의 글루타마터직 뉴론의 활성이 라페에서 오리진된 세로토닌 뉴론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 조절은 5-HT2A 수용체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5-HT2A의 톤이 증가될 경우에 이 피라미달 레이어에서의 글루타마터직 아웃풋의 톤이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된 것이 VTA 도파미너직 뉴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메조림빅 또는 스트리아툼 쪽에서의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포지티브 심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A의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이 과정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이 메졸림빅 또는 스트리아툼 쪽에서의 도파민 유리가 차단돼서 포지티브 심톰이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에 쓰는 약제인 피마반세린은 바로 이 5-HT2A 수용체의 인버스 애고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글루타마터직 아웃풋 뉴런의 톤을 억제해서 이러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포지티브 심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HT2A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포지티브 심톰 개선하는 효과 외에 이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그림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전 슬라이드에 얘기했던 허버트 멜처 등이 실험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할로페리도를 투여하게 되면 메디알 프레프론탈 콜텍스와 뉴클레우스 어큐벤스의 도파민의 유리를 보게 되면 할로페리돌 투여 시
메디알 프레프론탈 콜텍스의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이 뉴클레어스 어큐벤스 쪽에서는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는데 이 내용은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D2 수용체가 프레시냅틱 터미널에서는 오토리셉터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토리셉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의 유리가 증가되는데 이 할로페리돌은 메디알 프레프론탈 콜텍스의 도파민 유리에는 큰 영향 주지 않고 보시게 되면 뉴클레어스 어큐벤스의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인 리스페리돈, 클로자핀, 올란자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D2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큐벤스에서도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키지만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약제들은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이 약제들은 특별히 이 프론탈 콜텍스의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리스페리돈, 클로자핀, 올란자핀과 같은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세컨 제너레이션의 엔티사이코틱은 프론탈 콜텍스의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키고 이 도파민 증가된 도파민이 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에 작용해서 이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계산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클로자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과 같은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은 기본적으로 D2 수용체와 5-HT2A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효과 외에 최근 개발되는 아리피프라졸, 카리프라진과 같은 약제는 그 서로 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피프라졸의 경우에는 파셜 D2 애고니스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도파민과 도파민 농도와 약물의 농도 증가시켰을 때의 도파민 리스판스를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도파민 투여 시에 보게 되면 100% 즉 풀 애고니스트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아리피프라졸을 쓰게 되면 농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증가되지만 어느 정도 농도 이상에서 증가되는 효과는 풀 애고니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셜 애고니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100 나노몰의 도파민과 아리피프라졸 또는 그 할로페리돌을 같이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할로페리돌은 D2의 효과를, 도파민의 효과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반면에 아리피프라졸하고 도파민을 썼을 때 얘는 이 도파민의 작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차단하지만 더 이상 차단하지 않는 파셜 애고니스트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리프라진의 경우에서는 D2와 5-HT2의 엔테고니즘 외에 D3의 파셜 애고니스트로 작용이 되는데 이 D3의 파셜 애고니스트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 네거티브 심톰을 개선하고 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피프라졸 상품명이 아빌리파이가 되겠는데 이 아리피프라졸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파셜 D2 애고니스트입니다. 그 외에 그 파셜 5-HT1A의 애고니스트 또는 5-HT2A의 엔테고니스트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도파미너직, 예를 들어서 하이퍼도파미너직은 이제 포지티브 심톰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아리피프라졸이 도파민의 오버액티비티를 억제하는 일종의 파셜 애고니스트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또 하이퍼도파미너직,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얘는 이 아리피프라졸이 D2 수용체의 애고니스트처럼 나타나는 파셜 애고니스트로 작용이 돼서 우리가 정신분열병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파민 D3 수용체를 보게 되면
이 D3 수용체는 프레시냅티컬리 보시게 되면 VTA나 substantia nigra의 도파민 셀 바디에도 존재하고 포스트 시냅틱, 즉 터미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D3 수용체는 도파민에 대한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고 또 로우 레벨에 의한 도파민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토닉 도파민 릴리즈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D3 수용체는 VTA나 substantia nigra의 셀 바디, 그 다음에 터미널을 보게 되면 어큐벤스나 스트라툼, 그 다음에 콜텍스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D3 수용체가 차단이 되면 특징적으로 이 프레프론탈 콜텍스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게 되면 D3 리셉터 엔테고니스트 투여시 프론탈 콜텍스, 히포캠퍼스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 증가가 바로 이 커그니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또 D3 리셉터의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특징적으로 프레프론탈 콜텍스 부위에서 도파민의 유리가 증가되는데 이 유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또 커그니티브 이펙트를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차단하는 일종의 프로 커그니티브 액션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파민 D3 수용체는 VTA나 substantia nigra의 셀 바디와 터미널에 존재하는 일종의 오토리셉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3 수용체의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마토 덴드라이틱 오토리셉터가 차단이 되니까 도파민 신경세포의 활성이 증가되고 또 터미널에서 있는 D3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프레프론탈 콜텍스 부위 등에서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증가된 도파민이 프론탈 콜텍스의 D1 수용체에 작용해서 커그니션을 개선하는 프로 커그니티브 또 네거티브 심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M4, M1 애고니스트인 자노멜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M1, M3, M5 계열은 GQ와 연관이 돼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2와 M4는 GI와 연관이 돼서 억제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M5 무스카리닉 수용체의 경우에는 VTA나 substantia nigra의 도파민 뉴런 셀 바디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VTA에서 뉴클레우스 어큐벤스로 가는 이 도파민 뉴런에 M5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존재해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면 M5 수용체를 통해서 뉴클레우스 어큐벤스의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M1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론탈 콜텍스의 레이어 2, 3에 있는 가버직 인터뉴론의 위치에서 M1 애고니스트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애고니스트를 줘서 가버직 뉴론의 M1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바의 릴리즈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바 릴리즈가 증가돼서 콜티칼 레이어 5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을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이어 5에서 VTA로 가는 글루타마터직 뉴런에서의 글루타메인 릴리즈가 감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VTA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의 활성이 감소가 돼서 결국에 VTA 부분의 뉴클레우스 어큐벤스에서 도파민의 유리가 감소됩니다. 또 M4의 리셉터의 애고니스트로 작용하게 되면 이 M4 수용체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뉴클레어스 어큐벤스의 D1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콜리너직 인터뉴론의 M4 수용체가 있고, 또 VTA의 아세틸콜린 터미널, 즉 레트로도살 태그멘탈 뉴클레우스에서 기시된 요 콜리너직 터미널의 M4 리셉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M4 리셉터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GIO와 연관된 일종의 이니비터리 오토 리셉터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4 애고니스트인 자노멜린을 주게 되면 콜리너직 인터뉴론을 억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세틸콜린의 유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의 유리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도파미너직 터미널의 니코틴인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서 도파민의 유리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도파미너직 터미널의 니코틴인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흥분이 감소가 되고 도파민의 유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레트로도살 태그멘탈 뉴클레우스에서 오리진된 콜리너직 터미널에 M4 리셉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아세틸콜린의 유리가 억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도파미너직 뉴론에 있는 M5 리셉터에 자극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뉴클레우스 어큐벤스 쪽에서 도파민의 유리가 감소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노멜린, 그 다음에 트로스피움,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 트로스피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BBB를 통과하지 않고 이 페리페리에서 머스카린 리셉터의 엔테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머스카리닉 리셉터의 애고니스트에 의한 부작용을 차단시키는 약을 자노멜린과 같이 정신분열병 환자에 투여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포지티브 심톰, 네거티브 심톰을 측정하는 일종의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신드롬 스케일, 판스라고 얘기하는데, 포지티브 심톰도 자노멜린 투여 시에 포지티브 심톰도 감소가 돼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네거티브 심톰의 증상도 자노멜린 투여 시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심톰을 개선하는 것 외에 또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이 자노멜린이 그 정신분열병에 큰 부작용 없이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노멜린 외에 요새 정신분열병 치료약물로 트레이스 아민에 대한 작용하는 약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트레이스 아민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이 전구체들이 L-아미노애시드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 또는 도파민이 카테콜 5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서 만들어진 산물인 베타 페닐에틸아민, 타이라민, 옥토파민, 그 다음에 트립타민 같은 것을 우리가 트레이스 아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 이 트레이스 아민이 작용하는 트레이스 아민 어소시에이티드 리셉터 타르1 수용체가 이 도파민 셀 바디인 VTA와 सब센샤 나이그라에도 요 수용체가 존재하고, 또 이것이 분포하는 프레프론탈 콜텍스에 트레이스 아민 리셉터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이스 아민 어소시에이티드 리셉터 타르1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이 만들어진 트레이스 아민에 의해서 타르1 수용체가 프레시냅틱 쪽에 있는 도파민 D2 수용체와 헤테로다이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헤테로다이머의 역할은 여기 보시게 되면 도파민 신세시스의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인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신세시스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작용은 이 헤테로다이머가 결국에는 도파민의 유리를
억제하는 오토리셉터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유리를 억제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요 타르1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프레시냅틱 터미널 쪽에 있는 이노드 렉티파잉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이 VTA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파이어링 레이트를 억제하니까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신세시스와 릴리즈가 억제하는 효과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루온 애고니스트인 이 울로타론트란 약을 실제로 임상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투여 시에 정신분열병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또 놀랍게 이 약제들은 엑스트라 피라미달이나 혹은 웨이트 게인이나 이런 식 다이베스 멜리투스를 유발하는 등의 메타볼릭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정신분열병 치료하는 약제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엔티사이코틱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 효과를 보는 데에는 최소한 3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지만 임상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엔티사이코틱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1년에 재발할 확률을 80%에서 15% 정도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재발률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에는 피마반세린, 그 다음에 클로자핀의 경우에는 다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스키조프레니아나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이코제닉 폴리딥시아나 퍼시스턴트한 임펄시브 어그레션을 보이는 환자에서 클로자핀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그 클로자핀과 피마반세린의 어떤 인디케이션 외에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그 바이오마커가 어떤 약물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 결정, 예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이 클로자핀과 피마반세린의 이러한 인디케이션 외에는 우리가 어떤 정신병 약물을 쓰느냐는 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이나 어떤 약물의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주게 되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인젝션 폼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성격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 또는 그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항정신병 약물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티사이코틱 액션을 보시게 되면 퍼스트나 세컨드 제너레이션 엔티사이코틱 모두 이 포지티브 심텀을 개선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 네거티브 심텀과 이 커그니티브, 프로커그니티브 이펙트에 대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세컨드 제너레이션 드러그가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아직도 네거티브 심텀과 커그니티브 그 이펙트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드러그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타디브 디스키네이시아나 파킨슨 신드롬과 같은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 그 다음에 프로락틴의 레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 엔티사이코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티사이코틱의 작용을 보시게 되면 인디케이션이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서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은 다른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스키조프레니아 치료 시에 또 클로자핀은 슈이사이드 어템스가 있는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병 치료 약제들인 엔티사이코틱, 특별히 퀘티아핀과 올란자핀과 이 플락세틴을 더해서 우리가 바이폴라 디프레션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약제들 퀘티아핀과 올란자핀은 5-HT2C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고 이 약제들은 노레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폴라 디소더에 우리가 프로필락시스 앤 메인티넌스 목적으로 그 리스페리돈 내지는 리스페리돈과 리튬 또는 발프레이트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킨슨 디지즈 시의 사이코시스 시에
5-HT2A 인버스 애고니스트인 피마반세린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틱이라는 눈을 깜빡깜빡한다든지 obscene word, 외설적인 단어를 인볼륜트리하게 내뱉는 코프로랄리아 같은 증상이 특징적인 이 뚜렛 증후군 시에 우리가 리스페리돈과 같은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리스페리돈과 같은 이 엔티사이코틱은 틱을 억제하는데 이 효과가 아무래도 이 베이잘 갱글리아 쪽에서의 D2 뉴로 트랜스미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 틱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그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HTC 수용체는 도파민과 노레피네프린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로크셀레우스에 기시된 노레피네프린 뉴론, VT에서 기시된 도파미너직 뉴론은 가바 인터뉴론에 의해서 토닉하게 이니비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바 뉴론의 톤은 세로토닌 2C 수용체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라페에서 오리진된 세로토닌 뉴론이 터미널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5-HT2C 수용체에 작용해서 가바의 톤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로크세를레우스와 VT에 있는 노레피네프린 도파민 뉴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고멜라틴과 같은 5-HT2C의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결국에 이 작용이 차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토닉 가버직 이니비션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파민과 노레피네프린의 유리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를 치료하는 약제가 피마반세린이 있는데 이 피마반세린은 5-HT2A 수용체의 인버스 애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마반세린이 어떻게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를 치료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라페에서 세로토닌 뉴론이 콜텍스에 분포를 하게 되고 2A 수용체를 통해서 글루타마터직 아웃풋 뉴런의 활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글루타마터직 아웃풋 뉴런이 VTA에 분포해서 도파민 뉴런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 VTA에서 기시된 도파미너직 뉴로 트랜스미션이 그 벤트럴 스트리아툼 쪽으로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서브센샤 나이그라에서 기시된 도파민 뉴론의 터미널이 도살 스트리아툼에 분포하면서 우리가 모터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바디라는 것이 일종의 알파 신뉴클레인의 에브노멀한 애그로게이션인데 이 루이바디가 그림에 보시면 서브센샤 나이그라 또는 세레브랄 콜텍스 또는 라페에서 일부 침착이 되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바디가 서브센샤 나이그라에 침착이 되면서 서브센샤 나이그라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살 스트리아툼으로 가는 도파미너직 뉴로트랜스미션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파킨슨 증후군인 아카이네이즈와 리더티 레스팅 트레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바디 침착에 의한 파킨슨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고 또 이것이 세레브랄 콜텍스에 특별히 이 비주얼 콜텍스 쪽에 이 침착이 되게 되면 보시게 되면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루이바디가 세레브랄 콜텍스에 침착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증후군이 루이바디 디멘차입니다. 루이바디 디멘차는 이 알츠하이머에 의한 일종의 디멘차하고 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치매의 10 내지 15% 정도가 이 루이바디가 침착이 된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브랄 콜텍스에 루이바디가 침착이 되면 루이바디 사이코시스, 루이바디 디멘차가 유발이 되게 되는데 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는 죽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수용체, 5-HT2A의 수용체의 활성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즉, 5-HT2A 활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이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의 주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증가돼서 나타나게 되겠고, 또 이 세로토닌 2A 수용체 업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게 VT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로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벤트리얼 스트리아툼의 효과를 나타내서 이 딜루전, 오디터리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포지티브 심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마반세린은 이 5-HT2A의 인버스 애고니스트 또는 엔테고니스트이면서 도파민 D2 수용체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마반세린은 파킨슨 디지즈 사이코시스 또는 루이바디 디멘차에서 엔티사이코틱 또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D2 엔테고니스트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모터 심톰에 대한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열병 치료 약물을 썼을 때의 부작용인데 특별히 엑스트라 피라미달 이펙트,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즘, 아카티지아, 이 좌불안석증이죠. 그 다음에 머슬의 톤이 임밸런스에서 유발되는 이 디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도파민 D2 수용체가 과도하게 차단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는데, 특징적으로 이 파킨슨이즘은 니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의 도파민 D2 수용체의 차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 특별히 이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많이 유발하는데,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중에서 클로르프로마진 또는 티오리다진 같은 약제는 이러한 파킨슨이즘의 증상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약제들이 엔티머스카리닉 이펙트가 있어서 파킨슨이즘과 같은 엑스트라 피라미달 이펙트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과 대치되게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은 이러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 예외적인 약물이 리스페리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킨슨이즘을 치료하는 약제로 벤즈트로핀과 아만타딘이 있는데, 이 벤즈트로핀은 엔티머스카리닉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에 의한 파킨슨이즘 치료할 때 이 벤즈트로핀을 쓸 수가 있고, 아만타딘의 경우에는 도파민의 유리를 증가시켜서 D2의 차단하는 효과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만타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좌불안석증이나 디스토니아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다이펜하이드라민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엔티머스카리닉 이펙트도 있고 또 세다티브 이펙트가 있는 H1 엔티히스타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을 이 좌불안석증, 아카티지아나 디스토닉 리액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파민 D2 수용체가 차단됐을 때 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리아툼 쪽에 있는 메디엄 스파이니 뉴론은 가버직 뉴런인데 이게 일종의 아웃풋 뉴런입니다. 이 가버직 뉴런이 활성이 증가됐을 때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나는데, 이 활성에 대해서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게 도파민 D2 수용체를 통해서 이 활성을 억제해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도파민은 D2 수용체를 통해서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아세틸콜린은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의 머스카리닌 리셉터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의 릴리즈가 증가하게 되면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의 도파민 D2 수용체를 통해서 니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의 도파민 릴리즈를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억제가 되는데 할로페리돌과 같은 D2 리셉터 엔태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D2 수용체를 통해서 이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을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가버직 뉴런의 활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엑스트라 피라미달 디스오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스틸콜린 신경세포의 활성이 증가되는 경우에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스틸콜린이 머스카리닉 수용체를 통해서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 무스카리닉 리셉터는 M1, M3, M5로 알려져 있고 분비된 아스틸콜린이 M1, M3, M5 수용체를 통해서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의 활성을 증가시키니까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 아스틸콜린의 신경세포는 마찬가지로 सब센샤 나이그라에서 기시가 된 도파민 터미널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이 되는데 이 분비된 도파민이 D2 수용체를 통해서 아스틸콜린을 평상시에 억제하게 되는데 할로페리돌과 같은 D2 엔태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이 억제 효과가 사라지는 일종의 디스이니비션 효과가 나타나니까 아스틸콜린 신경세포의 활성이 증가되고 증가된 아스틸콜린에 의해서 메디엄 스파이니 뉴런의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활성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2 수용체의 차단에 의한 파킨슨이즘 치료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엔티 무스카리닉 드러그를 주어도 이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엔티사이코틱에 의한 애드버스 이펙트에 타리브 디스키네이지아가 있습니다. 이 타리브 디스키네이지아는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또는 리스페리돈을 오랫동안 썼을 때의 20 내지 40%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파민의 D2 수용체가 오랫동안 차단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도파민 수용체의 슈퍼 센시티비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슈퍼 센시티브한 도파민 수용체에 의해서 2차적으로 렐러티브한 콜리너지 디피션시에 의해서 타디브 디스키네이지아가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티사이코틱을 클로자핀이나 퀘티아핀으로 바꿔서 투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또 이 항정신병 약물 교체하거나 혹은 끊는 것 외에 다른 약제 중에서 이 센트럴 엔티콜리너직 액션이 있는 대부분의 약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 발베나진 또는 듀테트라베나진 등을 써서 우리가 타디브 디스키네이지아를 치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렙틱 멜리넌트 신드롬인데 이것은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으로는 굉장히 드물지만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 썼을 때에 유발이 될 수 있는데 이 뉴로렙틱 멜리넌트 신드롬은 굉장히 라이프 스레트닝한 신드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비어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신드롬이 나타나서 머슬의 리지러티가 심하고 하이퍼서미아, 그 다음에 스웨팅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체온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등이 증가되고 또 심한 경우에 근육이 파괴가 되면서 마이오글로빈이 키드니의 튜브를 막아서 일종의 네프로톡시서티까지 유발될 수 있는 일종의 라이프 스레트닝한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뉴로렙틱 멜리넌트 신드롬은 갑자기 많은 용량의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을 갑자기 주거나 또 용량을 갑자기 증량시키거나 또는 주사제로 주었을 경우와 같이 갑자기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수용체가 래피드하게 익세시브하게 블록될 경우에 뉴럴렙틱 멜리넌트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체온이 올라가서 이로 인해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쿨링하거나 난트롤렌 또는 D2의 애고니스트인 브로모크립틴, 다이아제팜을 주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이나 혹은 리스페리돈에 의한 또 다른 그 특징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하이포프로락티네미아가 되겠는데 이 하이포프로락티네미아가 나타나게 되면 아메노레아 갈락토레아, 자이니코마스티아 또는 그 리비도가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디브 디스키네이자를 치료하는 약제가 발베나진이나 듀테트라베나진이 되겠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타디브 디스키네이자는 도파민 수용체의 하이퍼센시티비티에 의해서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 발베나진 같은 약제들은 베지큘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 2의 리버서블 이니비터인데 이 베지큘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 2는 이 베지클로의 재흡수에 관여하는데 특별히 베지큘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 2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보다는 도파민의 트랜스포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발베나진 같은 약제를 쓰게 되면 이게 차단이 되는 거죠.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도파민이 터미널의 분포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도파민 등은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도파민의 유리가 감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디브 디스키네이자를 에 의한 그 증상 치료하는데 이 발베나진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 D2 수용체를 통해서 프로락틴의 시크레션이 조절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는 바와 같이 프로락틴의 시크레션은 튜버로 인펀디블라 도파미너직 뉴런에 의해서 토닉하게 억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버로 인펀디블라 도파미너직 뉴런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 유리가 되게 되면 포탈 블러드를 통해서 도파민이 시크레션이 되게 되고 이 프로락틴에 있는 D2 수용체에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락틴이 D2 수용체를 통해서 셀 발이가 이제 억제가 되게 되면 프로락틴의 릴리즈나 프로락틴의 진 익스프레션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유리가 되면 프로락틴이 감소가 되는데 할로페리돌과 같은 D2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이 효과가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이 억제가 되는 이 효과가 차단이 되니까 결국에는 프로락틴의 시크레션이 증가돼서 하이퍼프로락티네미아를 유발하게 됩니다.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스에 의한 부작용을 살펴보게 되면 클로자핀의 경우에는 시저를 2에서 5%, 그 다음에 A그라놀로사이토시스를 1에서 2%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BC가 감소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폐렴이나 인펙션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A그라놀로사이토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로자핀을 투여하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매주 블러드 카운트를 재게 됐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지난 다음에는 3주에 한 번씩 그 주마다 블러드 카운트를 재서 예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차단될 경우에 컨스티페이션, 클로자핀에 의해서 유발되는 컨스티페이션이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차단돼서 나타나고 알파 1 수용체가 차단될 때에 올소스태틱 하이퍼텐션, 그 다음에 H1 수용체가 차단될 때 세데이션 드라우지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에피타이시 증가되거나 웨이트 게인, 하이퍼글라이세미아, 또 심한 경우에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히스타민 H1 리셉터를 차단하거나 또는 5-HT2C 엔테고니스트 이펙트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두 수용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히스타민 H1 수용체가 차단이 되게 되면 에이티피컬 엔티사이코틱에 의한 웨이게인 오베서티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 올란자핀이 가장 강하고 웨이게인, 그 다음에 이 클로자핀, 올라자핀의 경우에는 다이베스 멜리투스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퀘티아핀, 리스페리돈의 순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5-HT2C 수용체를 차단해도 웨이게인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시그니피컨트하게 H1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와 D2 수용체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때 5-HT2C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이 웨이트 게인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예가 지프라시돈이 되겠는데 지프라시돈은 실제로는 H1이나 D2 차단하는 효과는 적고 5-HT2C를 차단하는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프라시돈은 웨이트 게인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우리가 웨이트 게인의 히스타민 H1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에 의한 웨이트 게인의 5-HT2C 수용체가 관여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에 있는 신경세포의 MC3, MC4 리셉터가 있는데 이 MC3와 MC4 리셉터가 활성화되는 경우, 특별히 MC4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에 피딩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에 분포하는 신경은 알퀘 뉴클레우스에서 기시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팜시, 프로오피오 멜라노콜틴, 그 다음에 NPY, AGRP, 아구티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등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특별히 5-HT2C 수용체는 팜시 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페뉴클레우스에서 기시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5-HT2C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팜시 뉴런의 활성이 증가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비가 되는 게 알파, 베타, 멜라노콜틴, 특별히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의 그 시크레션이 증가되고 이것들이 MC3와 MC4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피딩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란자핀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심한 경우에 웨이트 게인도 유발하고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효과는 기본적으로 히스타민 H1,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 외에 5-HT2C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해져서 이 올란자핀이 다이베스 멜리투스나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이 에이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스 또는 티피컬한 엔티사이코틱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심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지프라시돈, 퀘티아핀, 그 리스페리돈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쓰게 되면 QT 프롤ongation 이 유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심한 페이탈한 부정맥이 유발이 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채널이 헐그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헐그 채널이 지프라시돈, 퀘티아핀, 리스페리돈에 의해서 그 억제가 되게 되겠고 억제가 되면은 QT 프롤ongation 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정맥이 유발이 되는데 보통 그 QT 인터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QRS에서 시작해서 T 웨이브까지 끝까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QT 인터벌의 의미는 뭐냐면 ventricular contraction,
벤트리클의 릴렉세이션, 이 과정이 QT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QT 인터벌인데 이게 그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일종의 코렉션한 값을 QTC라고 하는데 보통 이 QTC 인터벌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보통 460 미리세컨드까지가 정상입니다. 근데 460, 특별히 이게 환자에 따라서 이게 500이 넘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이 지프라시돈이나 퀘티아핀, 리스페리돈을 썼을 때에 그 부정맥이 나와서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특징적인 부정맥이 뭐냐면 큐티 프롤ongation 에 의한 부정맥의 제목이 뭐냐면 톨사드 드 뿌앙떼 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그 명칭이 되겠는데 이게 포인트 오브 베리에이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춤추는 거와 같이 널뛰는 그 양상을 보이는 특징적인 부정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페이탈한 부정맥이어서 정신분열병 약을 쓰고 잘못 쓰다가 QTC 프롤ongation 있는 환자는 잘못 쓰다가 갑자기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세포가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열려서 레피드 디폴라라이제이션 된 이후에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이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활성화에 의해서 리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데 이 헐그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포타슘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리폴라라이제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티사이코틱이 이 헐그 채널을 억제하게 되면 포타슘이 나가지 못하면서 이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길어지게 되고 QT 프롤ongé션이 유발하게 됩니다. QT 프롤ongé션이 되게 되면 early after depolarization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QT 인터벌 프롤ongé션은 하이포칼레미아나 클래스 1A, 3 엔티아리드믹스를 투여하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롱 QT 신드롬이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QT 인터벌 프롤ongé션이 되는데 이 early after depolarization이라는 일종의 애브노멀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QT 인터벌 프롤ongé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톨사드 드 뿌앙떼라는 일종의 그 페이탈한 아리드미아가 유발이 돼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정신병 약물을 쓸 때 EKG를 찍고 요 QT 구간을 잘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